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제13강으로서 오늘은 시스템 관점 그리고 약간 별개의 내용으로서 그거에 더해서 변화와 조직 문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는 4장인데요. 4장의 이제 내용은 시스템 관점에 관한 것이고 변화와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그 같이 넣었으니까 이걸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 어,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 자, 시스템 관점. 그래서 시스템 티어리는 아니고 예, 퍼스펙티브.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현대 경영학에서 뭐 문제나 어떤 조직의 그 분석을 할 때 여러 기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예. 복잡하고 다양한 조직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접근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그 학자들의 정의로 보시면은 단일화된 통합체를 예, 생산하는 방식에서 상호 관련되고 상호 독립적인 부분들의 집단. 말이 좀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통합적인 생산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는 관련이 있고 뭐 독립된 게 있고 뭐 이런 거를 따로따로 봐서 또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는데 예,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그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은 이제 그 표로 보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입과 산출이 있고 그 사이의 과정을 이제 뭐 작업 처리 해가지고 인풋 아웃풋 사이에 throughput 이렇게 이제 분류하면은 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 환경이라는 게 있죠.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작업 처리를 하고 그 주변에 이제 환경이 있죠. 환경. 예.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음 장에 보시면은 표로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기법 이런 거를 이제 시스템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뭐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 그 스포츠 조직, 뭐 다른 조직도 뭐 요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개방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픈 시스템. 그래서 이 얘기들을 이제 쭉 하고 예, 과연 이 조직이라는 게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냐 어렵냐 뭐 예, 문화라는 어떤 거냐 여기까지 갈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음 장에 나오는데 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의 그 개념화입니다. 그래서 투입이 있고 예, 세 가지로 나온다고 했죠. 어, 투입과 산출이 있죠. 인풋, 아웃풋, 예, 투입, 산출이 있고 이제 그 사이의 과정을 이제 작업 처리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뚜루풋, 예, 인풋, 왼쪽이 인풋, 오른쪽이 아웃풋, 가운데가 뚜루풋. 예, 뚜루풋이라는 말은 좀 잘 못 들어봤죠. 예, 하여튼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하나씩 보면은 인풋이라는 거는 음, 이 리소스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자원 이렇게 얘기했죠. 뭐 어떤 이제 뭐 서비스나 물건을 생산할 때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는 없으니까 뭐 사람도 필요하고 뭐 자원도 필요하고 뭐 그밖에 뭐 전기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 그쵸?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예, 재료 사람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휴먼 리소스가 되겠죠. 예. 재료는 뭐 그밖에 뭐 내추럴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입하죠. 예. 그리고 가치와 기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떤 조직마다 다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조직마다 다 이제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뭐 이 정도 품질을 뭐 가지고 아웃풋으로 내놔야 된다든가 우리가 시장 점유율은 이 정도는 해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이러한 그 기대 같은 것도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뉴욕 양키스 같은 팀은 예, 뭐 우승이 목표죠 항상. 예,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 이런 팀들은 사실상 해마다 우승을 노립니다. 예, 기대. 그런데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팀이 뭐 울버햄튼 이런 팀은 예, 현실적으로 우승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투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웃풋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구조, 과정, 인간, 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죠. 그 안에서. 예.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산출이 아웃풋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서비스와 제품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상품이 예. 또 여기 유지라는 게 나오죠. 유지. 여기 유지라는 말은 이게 이제 오히려 영어로 쓰면 더 쉬운데 예. 메인터넌스예요.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유지, 현상 유지 혹은 뭐 지탱하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음, 조직이 물론 뭐 발전하고 돈을 벌고 잘 나가고 이런 것도 물론 뭐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만은 일단 그 안 망하고 버티는 것도 그 굉장히 그 큰 문제예요.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적자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예. 뭐 인생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맨날 안타를 칠 수는 없거든요. 어떨 때는 삼진도 먹고, 예, 어떨 때는 뭐 몸에 맞아서 나가기도 하고, 안타를 치면 뭐 제일 좋고 홈런 치면 제일 좋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아웃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럴 때는 적자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그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것도 예, 유지 굉장히 그 중요한 예, 거죠. 예. 그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이 예, 그 크려면은 예, 그러니까 뭐 이른바 대선 주자급이 되려면은 이게 그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된다든가 해서 뭐 구속돼 가지고 뭐 감옥도 가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뭐 정치인은 맞을 때 잘 맞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위기를 말하자면 그 잘 그 넘기고 버티고 예. 유지해야 그 재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제가 이제 어떤 그 광고 회사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 보통 이제 그 잡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그 우리 회사 제품의 뭐 물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잡지에 광고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통 이렇게 한답니다. 3년 어떤 매체가 있는데 3년 이상을 버틴 매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믿을 수 있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잡지 시장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워서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3년 이내에 망한답니다. 예. 그런데 3년을 버텼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느 정도 그 튼튼하고 괜찮은 회사구만 하고 이제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 광고 같은 거를. 예. 그래서 이 유지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버티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인풋에서 뚜루풋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아웃풋으로 가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건 뭐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내부 피드백이 있고 환경 피드백이 있죠. 그 내부 피드백은 그 회사 내에서 이렇게 뭐 결국에는 이 안으로 갑니다만은 이 절차 내에 문제 있죠. 예. 이런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부의 문제를 그 회사 내에서 이제 공유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뚜루풋에서 이걸 이렇게 했었는데 뭐 월급을 얼마를 뭐 어, 직원들 뭐 환경을 어떻게 했었는데 우리가 리소스를 예를 들어서 뭐 보너스를 너무 조금 줬다 이번에 그걸 좀 많이 줘보자 뭐 그러면 직원들이 좀 더 사기가 올라가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의 그 내부 피드백도 있고 또 외부 피드백도 있어요. 환경 피드백 그렇죠? 밑에 있는 거 예. 이거는 이제 그 내부의 일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외부의 일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우리 그 단과 대학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단과 대학에 A, B, C, D 학과가 있는데 예, 요즘 그 학생들이 원하는 그 지원 원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B하고 C과는 점점 줄어들고 어? A하고 D과는 점점 그 지원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 요즘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추세가 이런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른바 이건 이제 환경의 변화니까 네. 아,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B하고 C과를 뭐 통합을 하고 뭐 커리큘럼도 좀 바꾸고 과 이름도 바꾸고 그 대신에 A하고 D과를 좀 정원을 늘리자든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는 피드백이고 내부 피드백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과 피드백을 주고받아야죠. 예. 그런 게 막혀 있으면은 좀 조직이 답답하고 예. 그 고인물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다음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음, 이거를 쭉 뭐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예. 하위 시스템과 경계.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조직이 있으면은 그 밑에 이제 하부 시스템이 있어요. 하위 시스템. 이걸 뭐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이제 계명대학교 체육대학에 예, 그 과가 이제 4개 있죠. 예. 뭐 확실합니까? 4개? 예. 그 태권도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 마케팅학과 이렇게 있죠. 혹시 뭐 빼먹은 게 있나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위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경계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좀 명확하게 그 하위 시스템하고 위에 시스템하고는 경계가 명확한데 때로는 그 하위 시스템 내부에서 좀 이렇게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 교과서에 실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에서 이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있는데 예. 이제 외부 환경 먼저 하면은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어요. 일반 환경이 있고 직무 환경이 있습니다. 예. 이 두 개는 반대죠. 예.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일반 환경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제네랄한 거. 그러니까 외부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조직 운영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뭐 정치라든가 경제, 뭐 사회 문화 일반, 네,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약간 멀죠. 그래서 디스탈이라고 해요. 이건 멀다는 뜻입니다. 예. 반대로 이제 직무 환경은 직접적으로 일과 관련된 환경이에요. 그래서 태스크죠. 태스크가 일이란 뜻이니까. 그 프록시말은 이게 가깝다는 뜻입니다. 예. 아까 디스탈이 멀다는 뜻이니까 반대로 예, 프록시말 환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그 표가 나오는데 예, 그걸 보면 좀 쉬워요. 예. 그리고 내부 환경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온 예를 들면은 구단주의 운영 관여도 차이 뭐 이런 건데 이게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뭐 키움 히어로즈 얘기처럼 구단주의 역할이 이제 어디까지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구단주들은 그냥 뭐 소유만 하고 있고 그 경영에 전혀 관여를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봐서 뭐 감독을 자르든가 뭐 예. 사장을 자르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 그냥 하나하나 다 뭐 이렇게 심지어 뭐 선수 그 선발이나 구성이나 작전에까지 개입하는 이런 구단주는 거의 없죠. 예. 이번에 뭐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가 과연 그 구단 고위층 인사가 뭐 얼만큼 그 감독의 경기 운영에 간섭을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하여튼 이런 뭐 차이가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미국에서도 뭐 혹은 유럽에서도 하나하나 막 그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뉴욕 양키스 구단주였던 그 조지 스타인브레너 같은 사람 아주 악명 높죠. 감독을 뭐 거의 한 해마다 바꿨던 적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구단주들은 그렇게 예, 깊게 관여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내부의 차이가 또 있어요. 환경의 차이가. 예. 사실 그 구단주가 막 그렇게 일일이 막 간섭하고 그러면은 직원들은 일하기 참 힘들 거예요. 예. 그쵸? 예. 부정적 동질성.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인데, 예. 이게 이제 그 네거티브 엔트로피라고 나왔죠? 예. 이게 엔트로피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엔트로피. 예.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3페이지에 있는데 본래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시스템이 존속 및 성장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여 에너지가 소멸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러려면은 근데 시스템이 이제 계속 존속 및 성장, 그러니까 버티고 살아서 버티고 또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려면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다른 말로 생존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어, 시스템이 소멸되지 않으려는 속성 이거를 말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모든 생명체 시스템도 일종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 그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영어를 우리말로 옮긴 거라 부정적 동질성은 되게 이상한데 예. 여기 나오는 그 용어들이 대부분 다 좀 이상해요. 근데 번역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아 조절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좀 번역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체 규정 이렇게 self regulation 이렇게 어, 그 조직에서 스스로 어떤 그 원칙을 정해놓는 거죠. 뭐, 예. 뭐 징계라든가 어떤 운영상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 유지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대부분 다 있죠. 어느 조직이나 뭐 인사에 관한 규정, 뭐 휴가에 관한 규정, 뭐 등등 진급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거. 진보적 분리 이것도 좀 이상해요. 진보라고 하면 일단 무슨 뭐 정치 쪽 뭐 진보냐 보수냐 이게 생각나가지고 근데 진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진짜가 이제 앞으로 간다는 얘기고 보는 걸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라서 뭔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뭔가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세그리게이션은 분리죠. 인종차별도 이제 원래 이게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진보적 분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직이 앞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부서 같은 게 이렇게 갈라지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과거에는 뭐 체육대학이었는데 체육대학 뭐 체육학과였는데 점점 이렇게 갈라지죠. 뭐 사회체육학과, 체육교육학과, 뭐 스포츠 마케팅학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부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자. 그게 더 전문 분야를 따로 연구하는 쪽으로 해서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진보니까 이게 무슨 뭐 어? 정치적인 건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진보적 분리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보적 기계화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데 말이 메카니제이션 메카닉스라는 게 무슨 뭐 기계화 뭐 기계 그 머신하고 같은 그 비슷한 그 어원이니까 여기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게 요거죠. NCAA의 eligibility rule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 대학 스포츠를 말하거든요. NCAA라는 게 미국 대학 스포츠를 총괄하는 그 기구를 말하는데 거기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그 학교도 많으니까 선수가 과연 그 대학 스포츠 리그에서 뛸 그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 스포츠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냥 운동은 잘하는데 공부는 하나도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학력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애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대학교에서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운동부 선수로 데리고 있다가 졸업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어떤 선수들은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게 글을 몰라. 글을 못 읽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학 졸업장을 받았어요. 대학에서 풋볼 선수를 하고 4년 다니고 졸업해서 이제 졸업생이 됐는데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요. 학력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비웃죠. 야, 니네 학교는 운동 잘한다고 그런 애 받아가지고 졸업했는데 글도 못 읽는다며? 아, 이거 웃긴다. 막 이러니까 NCAA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이거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할 때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특기자라도 그 어느 정도 수준의 학력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고등학교 때 그 학점이 어느 정도 넘어야 되고 뭐 그 수능 같은 SAT 성적이 어느 정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학점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는 해야지 선수로 등록할 수 있고 뭐 이런 룰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엘리저빌리티 룰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과거에 영화 중에 그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많이 보셨죠? 블라인드 사이드. 예.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엘리지빌리티 룰에 대해서. 왜냐면 그 주인공 남자 아이가 이제 흑인인데 그 아마 그 고아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집도 없고 그래서 뭐 노숙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예. 근데 굉장히 그 풋볼을 잘합니다. 덩치가 막 커가지고 그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격할 때 이렇게 상대 수비가 달려드는 걸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그렇게 그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그 백인 부잣집 그 부부가 얘를 이제 양자로 들여요 집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아들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나온 학교로 갑니다 대학을.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요. 그 NCAA에서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이거 이 양부모가 이 운동 잘하는 애를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 자기 졸업한 학교에 그 스카우트 하려고. 왜냐하면 그 유명 선수들은 스카우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 뭐 감독들이 와가지고 집을 방문해서 막 스카우트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자동적으로 그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얘를 양자로 들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조사를 하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영화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서를 따로 만들고 이런 룰도 따로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진보적 분리, 진보적 기계화. 점점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직이. 예.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상한 얘기 나왔네요. 균등 종국. 이게 뭐 도대체 뭔 소리냐? 런닝맨 김종국의 뭐 친척도 아니고 균등 종국. 이 말은 글쎄 사실 뭐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X 펴칠게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쓴 건데 equifinality 사실 이런 말도 사실 안 써요 잘. 이게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equi가 이게 이제 equal 그쵸 같다는 뜻이고 final은 여러분 아시죠? 뭐 마지막 할 때. 그래서 똑같이 마지막에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뭐 이게 뭐 별로 대단한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니고 중요한 말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교과서에 있길래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갖고 왔습니다. equifinality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조직 경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글쎄 이 말에 저는 사실 뭐 동의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차피 이렇게 해도 뭐 되고 저렇게 해도 되면은 우리가 뭐하러 고민하고 뭐하러 노력합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동의는 못 하겠는데 어, 그 대신 이제 뒤쪽에 이 얘기 있죠. 이 얘기는 사실 맞는 말이죠. 조직 경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 가지의 접근이 있을 수 있고,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위에 있는 포스터 보시면은 머니볼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실화입니다. 이게 써 있죠. Based on a true story.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는 그 MLB 팀이 있는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팀이 있는데, 이 오클랜드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의 외곽에 있는 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간. 예.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약간 좀 거칠고 좀 못 살고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긴 힘든데, 예. 샌프란시스코 중에서도 그 뭐 버클리 쪽이라든가 이런 그 이쪽은 굉장히 그 실리콘밸리 쪽 이쪽은 굉장히 그 집값도 비싸고 잘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오클랜드는 좀 약간 달라요, 하여튼간. 그런데 예, 뭐 그 얘기는 잔소리고, 이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는 팀의 그 단장이 빌리 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근데 뭐 곧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하여튼 그런데 이 영화를 뭐 많이 보셨겠죠, 여러분들이. 뭐 예,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고, 또 뭐 스포츠 안 좋아해도 브래드 피트가 워낙 또 유명하고 잘생긴 배우니까 그냥 일반 팬들도 많이 봤는데, 이 영화에 보시면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는 팀이 이제 굉장히 그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고 어려워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나왔죠, 생존, 그쵸? 네. 일단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이 다릅니다, 다. 어떤 팀은 뭐 뉴욕 양키스 같은 팀은 돈이 많아서 펑펑 쓰면서 FA에 뭐 대여가 있으면은 그냥 돈 주고 슉 들어오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오클랜드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 인풋, 아까 얘기했던 그 투입, 그쵸? 투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최선의 아웃풋을 낼 거냐, 그러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그 MIT였던가요? 하버드였던가요? 그 경제학과 출신의 그 자기 그 부단장을 데려오죠. 예. 그 사람이 지금 이제 LA 다저스 단장인데, 예. 그 그래가지고 그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선수를 평가할 때, 과거에 그 선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타율, 그쵸? 예. 뭐 타율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였어요. 예. 선수를 평가할 때, 아, 이 선수 타율이 얼마냐, 도루, 예? 이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3할 오픈 쳐. 근데 컴퓨터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선수의 그 능력치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제 유식한 말로. 예. 그 세이버 매트릭스로 그 평가를 해가지고 보니까 잘하고 좋은 선수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던 선수 위주로 스카우트를 합니다. 왜냐면 싸니까.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니볼, 뭐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것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이 세이버 매트릭스에 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 빌리빈이 이제 출루율이라는 그 야구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출루율. 그러니까 어, 루에 얼마만큼 많이 나갔느냐를 따지는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타율이 중요했다는 얘기니까, 타율은 안타를 많이 쳐야 돼요, 무조건. 예. 안타를 많이 쳐야 타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출루율은 안타를 안타를 치나 볼넷을 얻으나 똑같아요. 그 효과가. 그래서 출루율이 높은 선수를 뽑는다는 얘기는 볼넷을 많이 얻는 선수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빌리빈 야구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수들을 뽑고, 예,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말이 있죠. OPS란 말. 네. 너무 좀 글쎄, 야구를 잘 안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좀 얘기가 재미없어질지 모르는데, OPS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없던 얘기가 아니라 있는 거를 약간 변형한 겁니다. OPS가 뭐냐면은 온 베이스 퍼센티지 플러스 슬러깅 에버리지인데, 아,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예, 이게 출루율이에요. 이게 출루율. 온 베이스 퍼센티지. 그리고 슬러깅 에버리지. 이게 이제 장타율. 야, 안타라고 다 똑같은 안타냐? 어떻게 1루타하고 홈런하고 똑같아? 어? 당연히 다르지. 홈런이 훨씬 좋지. 그런데 타율이라는 그 항목에서는 홈런이나 그냥 단타나 똑같은 안타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타율이라는 항목에서는 이 선수가 얼만큼 그 안타의 효율성이 있나 뭐 이런 걸 따진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OPS라는 그 개념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 출루율 더하기 장타율. 그래서 야, 타율은 중요하지 않아. OPS가 높은 선수를 뽑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이제 저평가된 선수 위주로 이제 스카우트를 하죠. 뭐 FA 선수를 뽑을 때라든가 방출된 선수 잡아올 때라든가 이럴 때 OPS를 강조하고 또 투수를 뽑을 때는 예, 이 빌리빈 야구의 그 철학이 뭐냐면은 어, 구원 투수보다 선발 투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물론 구원 투수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빌리빈 야구에서는 뭐 그 마무리 투수나 중간 개투 요원을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뭐 이게 뽑아오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선발로 키워서 그 중에 괜찮은 놈이 있으면은 걔를 마무리로 돌리면 돼. 이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구를 해요. 근데 이제 돈 많은 팀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상대 팀에 있는 마무리 투수를 비싼 값에 FA로 데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빌리빈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선수 스카우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졸보다 대졸을 선호해요. 그게 뭐 학력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선수의 잠재력보다 아마추어 때 기록으로 보여준 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 대학 야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 야구는 이게 천차만별이고 그 고등학교 때 워낙 돋보이는 활약을 했더라도 그 프로에 오면은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수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대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수준이 있고 거기서 쌓인 그 통계는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 이게 이제 빌리빈 야구의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 이 선수를 뽑을 때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할 때 고등학교 졸업 선수보다 대학 선수를 선호합니다. 이 빌리빈 야구의 대체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출루율을 중요시한다. 이건 뭐 많이 아는 거고. 그리고 어, 선수 투수를 뽑을 때 절대 구원 투수 비싼 값에 영입하지 않고 선발 투수 위주로 팀을 재편한다. 그리고 신인 선수 뽑을 때 고졸보다 대졸을 뽑는다. 왜? 그 통계가 있으니까 기록 이걸 보고 바탕으로 뽑는다. 이제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팀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때는 이게 뭐 굉장히 찬사를 받았죠. 머니볼이 이거는 진짜 야구의 미래야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2000년대 초반 이때까지는 좀 잘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잘 못해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다른 팀들도 다 이걸 따라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기법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갖고 싸웠는데 이제는 똑같이 된 거예요. 다 무기가 있어요. 근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머니볼이 안 통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 시스템 운영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물론 뭐 그냥 뭐 무의미하게 뭐 돈만 많이 쓰는 팀 운영은 안 좋아요, 사실. 그건 낭비고 허세고 돈 지랄이죠. 나쁘게 말하면. 근데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돼요. 그 팀이 우승을 하려면은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장이고 직원들이 있는데 성과를 내고 싶고 일 잘 시키려면은 월급도 많이 주고 많이라는 게 뭐 터무니없이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인 그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입이 삐죽 나오지 않을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휴식이라든가 복지 이런 것들도 잘 해줘야 일을 하지.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적은 월급을 주고 쥐어짜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건 도둑놈 심보죠, 그렇죠? 그래서 균등 종국이 뭐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조직 경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이 얘기를 빌리빈, 머니볼,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얘기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뭐 TMI인데요. 참고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예. 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그 카멜라 해리스라는 여성인데요, 그렇죠? 뭐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여성이 그 고향이 오클랜드예요. 예. 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예. 예. 그리고 다음 장. 이해관계자들. 뭐 어떤 조직이든 다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크 홀더라는 건데 1차, 2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거는 그 당사자를 말해요. 그 조직의 당사자. 예를 들어서 1차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당사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그 수업을 예를 들어 계명대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논란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예. 그럴 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혹은 이해 관계자는 1차, 즉 1차, 예. 1차 관계자는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예. 누가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인 1차 당사자죠. 저도 1차 당사자죠. 왜냐하면 저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제가 그걸 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뭐 학교의 그 뭐 교수님들, 뭐 총장님 뭐 이런 분들 다 1차 당사자죠. 예. 자, 그런데 2차는 그럼 뭐냐? 2차 관계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이 계명대학교 앞에서 그 장사하시는 그 뭐 상인들 이런 분들, 이분들이 뭐 이 문제에 직접 관계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예. 그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냐 온라인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매상의 매상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죠, 당연히. 예. 어, 심지어 이게 그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 기숙사를 이제 늘린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새로 건설한다 그럴 때, 그거는 학생과 학교와의 문제죠. 예, 그쵸. 물론 뭐 그걸 짓는 건설회사도 뭐 당사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보통 이럴 때 그 주변에 그 임대업자들 있잖아요. 그 원룸 이런 거 그 임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엄청나게 그 로비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기숙사가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면 그 임대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원룸이. 예. 그러면 나는 못 산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뭐 지역 국회의원 찾아가서 뭐 인원도 넣고 야 저기 무슨 대학교 기숙사 못 짓게 해 뭐 이렇게 실제로 이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해가 당사자가 1차가 2차가 있는데 때로는 2차가 막 1차 영역으로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예. 예. 뭐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뭐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예.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다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에 이 여러 그 핵 같은 모양이 있지만 가운데를 보시면은 스포츠 조직이 있고 정 가운데에 있죠? 예. 스포츠 조직이 있고 여기 있죠? 예. 그리고 환경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운영적 환경, 일반적 환경. 이거는 운영적 환경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업무 환경을 말하죠. 태스크. 예. 가깝죠. 예. 여기가 이제 그 조직이니까 여기에서 거리가 가깝잖아요. 훨씬 그쵸. 예. 이건 좀 멀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환경, 먼 환경, 일반적 환경, 외부 환경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경쟁업체, 소비자, 뭐 납품업체, 협회, 연맹, 선수단체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바깥에 이제 일반적인 환경으로서는 정치, 경제, 인구 통계, 사회적 변화, 뭐 법률, 생태계, 뭐 기술 이런 거, 다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면은 또 바뀌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분 됐어. 자,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직의 문화. 우리가 이제 뭐 조직 문화라는 얘기를 할 때, 뭔지 압니다, 대충. 어떤 조직이든 다 그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학과에는, 태권도 학과의 문화가 있고, 뭐, 딴과는 또 딴과의 문화가 있죠.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신념, 이데올로기, 언어, 형식, 신화 등을 합친 것.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조직 문화의 하나다 이거죠. 예. 그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쓰는 언어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군대에서는 예. 이게 뭐 김병정님 이거 했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다 낯가로 끝나죠. 예.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뭐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거 했어요? 그래야지. 이거 했습니까? 실시하십시오. 아니, 실시하십시오는 안 되죠. 자, 어, 자 기저귀 갈기 실시합니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하죠. 어느 조직이나 신념, 이데올로기, 형식, 신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이게 뭐 맨날 하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한번 굳어지면은 깨기가 힘들어서 좀 문제죠, 이게. 예. 그리고 공유하는 의미. 뭔진 모르지만 어떤 의미, 뭐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예,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의 문화에서는, 하나의 조직에서는. 또 이제 좀 다르게 나가면 스토리, 신화, 상징, 의식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상징이라는 게 어떤 색깔도 있고 또 마크, 로고, 뭐 마스코트 이런 게 다 상징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 계명대학교에 그 로고가 있잖아요. 그쵸? 그 파란색 바탕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서 횃불이 있고 뭐 이렇게 예. 그걸 보면은 이게 여러분이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도 뭐 대구에서는 뭐 흔히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딴 동네에 갔는데 예. 그걸 그 마크가 있는 잠바를 누가 입고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다 뭐 이렇게 딱 알 수 있잖아요. 그 상징만 보면 알죠. 뭐 국가도 일종의 조직이니까 뭐 태극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강력한 상징이죠. 예. 의식은 원래는 이게 어떤 제사, 예, 어, 제사 같은 거에서 의례 이런 걸 말하거든요. 제사 지낼 때 그 절차라든가 방식, 뭐 하는 행동 이런 걸 말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도 뭐 꼭 스포츠 그 행사를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 팀끼리 A 매치를 할 때 그 국기를 걸어놓고 애국가 연주를 하잖아요. 양국 국가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하죠. 예. 그게 이제 일종의 리추얼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녔던 학교, 예. 이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라는 학교에 풋볼 경기를 할 때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이 말을 탄 인디안 복장을 하고 말을 타고 와서 보면 이게 창이에요. 여기 창. 예. 창에 여기 불꽃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콱 꽂아요. 이렇게. 예. 막 달려와서. 예. 그러면 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야간 경기할 때 이 불 붙은 창을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말을 타고 쫙 달려와요. 경기장 이렇게 거슬러서. 그럼 관중들이 막 환호를 막 하죠. 와!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땅에다가 콱 꽂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를 그 경기장 가서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와, 이거 멋있다. 이게 뭐지? 어? 어, 이게 리추얼이죠, 이게. 예, 의식. 그런데,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뭘까, 과연? 예, 미닝?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주제로, 예,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예, 특강 예. 그러니까, 예, 조직의 문화라는 거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어, 또 스토리라는 게 여러분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네? 예를 들어서 샤넬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있고 그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럭셔리한 여성 브랜드의 상징이 됐죠. 샤넬. 예. 그런데 뭐 그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뭐 샤넬이 옛날에
뭐 나치에 부역했네 어쩌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릴린 monroe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예, 1960년대 이 무렵에 어, 마릴린 monroe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고 이제 그 조 디마지오라는 또 유명한 야구 선수의 하고 결혼한 적도 있고 그럽니다. 뭐 마릴린 monroe가 굉장히 그 뭐랄까 섹시 스타의 대표격인 배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백치미를 풍기면서 백치미라고 하는 거는 약간 맹하게 보이는데 예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금발 백인 미녀의 상징이었어요. 과거에는. 예. 제가 알기로 아마 마릴린 monroe가 6.25 때 예,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그 주한미군들 위로하러 예, 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100% 확실하진 않은데 그럴 거예요. 하여튼간 예. 그런 배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마릴린 monroe한테 뭐 어떻게 뭐 이제 잠잘 때 뭐 잠옷을 뭘 입냐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누가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그렇게 예. 이상한 왜 그런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그랬더니 마릴린 monroe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잠잘 때 샤넬 넘버 5만 입고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샤넬 넘버 5라는 게 그 향수거든요. 향수. 예. 향수만 입고 잔다는 얘기는 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잔다는 뜻이죠. 예. 상상했어. 예. 그러지 말고요. 예. 그게 이제 wear라는 단어가 예, W-E-A-R 예. 이 wear라는 단어가 예, 음란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수업을 어쩌면 좋습니까? 예. 이 wear라는 단어가 이게 옷을 입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 그뿐만 아니라 뭐 장갑을 끼다도 wear고요. 예. 뭐 모자를 쓰다도 wear고요. 향수를 뿌리다 이런 것도 wear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는 이제 그런 약간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샤넬 넘버 5만 이제 wear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했겠죠. 예. 뭐 원문을 뭐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도 샤넬만 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자꾸. 제가 뭐 음란마귀가 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샤넬 넘버 5, 마릴린 monroe가 입고 잔다고 했던 그 향수, 뭐 이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게 다 스토리예요. 예,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 스토리. 이 스토리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역사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서 정말 예, 미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에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평범하던 노래가 갑자기 영화에 삽입돼가지고 뭐 대박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그게 스토리가 생겨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 한 페이지가 남아있어서, 두 페이지가 남아있어서, 예. 계속 가봅시다. 예. Thick and Thin Cultures. 그러니까 어, 짙은 혹은 뭐 엷은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고 강하게 있는 조직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좀 약간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좀 약간 급한데, 예, 뭐 급할수록 천천히 합시다. 예. 아, 하나, 둘, 셋, 예, 좀 쉬고, 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 이름이 자니 데이먼이에요. 맷 데이먼이 아니고 자니 데이먼인데 이 선수가 이 보스턴에 있다가 이제 뉴욕 양키스로 갔어요. 2000년대 한 초반 중반쯤에. 예. 그랬는데 보시면은 이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았죠. 예. 이게 그 양키스의 조직 문화와 관계가 있어요. 양키스는 이게 튀는 선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워낙 과거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규율이 엄격하고 이런 내규가 있어요. 셀프 레귤레이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염 깎고 너 우리 팀에 오고 싶으면은 수염 깎고 머리도 정리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 자니 데이먼이 원래 별명이 케이브맨이었거든요. 케이브맨. 케이브가 동굴이니까 동굴에 사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머리도 길고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했었는데 양키스로 옮기면서 조직 문화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장. 네. 자, 조직 문화를 유발하는 원인. 조직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 조직은 변화입니다. 예.
조직 그 문화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 자체 이름이 변하기도 하고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 뭐 조직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예, 변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적 원인은 죄송합니다. 이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생태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생물학적인 약간 그 진화론적 접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경쟁사가 너무 많아진다든가 예, 갑자기 뭐 잘 된다 싶으니까 다들 그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계명대학교 앞에서 갑자기 뭐 백종원의 홍콩 반점이 딱 들어오고 예, 이 뭐 짬뽕 전문점 이런 게 생기고 이게 장사가 잘 된다 싶으니까 갑자기 그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졌어. 옛날에는 중국집이 3개밖에 없었는데 앞에 지금은 7개가 됐어. 그러면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뭐 값을 내리던가 아니면은 뭐, 뭐 요리 메뉴를 바꾸든가 아니면 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뭘 다르게 하든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때려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외부에서 변화가 오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예, 변화가 오면 변화가 생깁니다. 이상하네요. 예. 하여튼 예.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은 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뭐 법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변화 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그 요즘 이제 대학들을 보면은 그 중국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쵸? 예. 뭐 계명대학도 그럴 텐데, 예. 그,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하고 뭐잘 친하게 지내세요. 예. 그게, 그 뭐,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 뭐 일종의 좋은 기회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에 꼭 가지 않더라도, 예. 그 학생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하여튼 뭐 꼭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근 들어서 대학교 앞에 가보면은 그 이게 식당 이런 그 업종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 보면은 과거에는 없었는데 마라탕이라는 그 메뉴 그쵸? 그러니까 많이 생겼어요. 마라탕집 같은 게 그게 뭐 꼭 뭐 중국 유학생들만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한국 학생들도 많이 가죠. 그 최근에는 이제 중국을 갔다 온 사람도 많고 또 이 마라탕이라는 음식 자체가 매콤하고 예, 뜨거운 국물이니까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맞고 그래서 뭐 이런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국 유학생들이 많아진 것과 그런 변화와 예,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은 이 조직 자체도 변한다는 얘기죠. 예. 어,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학생증이 아니라 그 직원증을 받으러 이제 갔었습니다. 처음 가는 날. 갔는데 이제 그 학생도 아니 그 학교도 중국 유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중국 학생이 온 거예요. 이제 학생증을 받으러. 예. 중국어를 막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 중에 한 명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중국어로 응대를 해요. 그 학생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외부적인 충격에 조직이 변한 거죠. 야, 우리 조직에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해.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뽑아. 이렇게 된 거죠. 예. 내부적인 원인. 그냥 뭐 외부적인 충격이 없어도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자각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예. 뭐 변화의 주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변화의 동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자 누가 체인지 에이전트가 될 수 있나? 뭐 누구나 될 수 있죠. 뭐 그쵸? 예. 아까 얘기했던 1차 그 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아니면 그냥 외부의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여기서는 내부의 얘기니까 예. 그 안에서만 해야겠네요. 자, 변화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예, 뭐 누구나 익숙한 거를 반복하고 싶어 해요. 예.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잖아요, 그쵸?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학교를 올 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부터 혹은 뭐 자취방에서부터 학교를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쵸? 그 길이
반드시 한 개의 길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같은 길로만 올 겁니다. 그쵸? 물론 뭐 그 길이 제일 빠르니까 그렇겠지만, 예. 만약에 거리가 똑같은 세 개가 있다고 쳐도 사람은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하나로만 계속 가요. 예. 그래서 변화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항에 부딪혀요. 예. 아, 이걸 왜 해? 뭐 해야 돼? 꼭 우리가 뭐 안 해도 괜찮은데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뭐 우리는 원래 그런 거 안 해. 뭐 등등등 다양한 저항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설득을 하려면은 예, 이 두 가지를 예, 반드시 여러분이 보장해야죠. 야,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모두한테 좋은 거야. 공정하고 몇몇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하면은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그런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예. 자, 봐봐. 내가 이게 공정하고 올바르다는 거를 보여줄게. 객관적으로. 이걸 보장하지 않으면은 예,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예. 예.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장에서 얘기합시다. 1시간 내에 끝나기 힘들겠네요, 오늘. 예. 자, 다음 장. 조직 변화에 대한 저항. 말씀드렸다시피 변화에는 저항이 항상 따라요. 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반대 엄청 했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중국에서 알면은 난리 나요. 뭐, 왜 좋은 한자가 있는데 이상한 한글을 씁니까? 뭐라 등등등. 예. 그쵸. 특히 이제 기득권을 잃을 것 같은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그쵸? 뭐, 변화의 동기에 대한 이해와 신뢰 부족. 세종대왕님이 그러셨죠. 예. 여린 백성이 닐고조 홀빼이셔도 예.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예. 표현을 못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졌다 했더니 아, 걔네들은 원래 멍청한 애들이고 무식하게 그냥 살아도 돼요. 이해 부족이죠. 신뢰 부족. 예. 아, 걔네들이 뭔 공부를 합니까? 그냥 무식한 채로 살게 냅두세요. 그냥 우리 같이 똑똑하고 어, 귀한 사람들만 한자로 쓰면 됩니다. 이거죠. 예. 그런 변화에 대한 저항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로 생길 결과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과 통합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사실 뭐 학과가 없어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없어지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슬프죠. 슬프고 열받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어, 그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야 이게 봐라 지금 정원도 계속 줄어들고 니네과 지금 지원자도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또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변화의 비용. 변화라는 거는 예, 비용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해서 뭘 함으로써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 그러면 이 회사 더 이상 못 있어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안타깝죠. 예. 그 큰 비용이죠. 예. 근데 그런 걸 다 따져봐서 아 그래도 이 변화는 꼭 해야 돼. 그럼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저항에 대처하고 변화를 시행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예. 공정하고 객관적인 거다. 뭐 이걸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혹은 뭐 궁극적으로 이익이다 우리 조직에 설득하고 예, 해야죠. 뭐 사실 밀어붙이는 거는 어떨 때는 밀어붙입니다. 그냥 예. 예, 그러면 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예, 한번 들어볼게요. 변화와 혁신. 그러니까 말은 쉽죠. 혁신이라는 거는 이노베이션이죠. 영어로 이노베이션. 예. 이거는 사실 변화보다 더 큰 개념이죠. 변화는 그냥 살짝 바꾸는 거고 혁신은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예. 혁명을 하듯이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됐으니까 이 얘기를 한 5분 정도 하고 끝낼게요. 예, 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예. 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있죠? 예. 이 사람이 요헨 자이츠라는 예, 사람인데 푸마의
전 CEO예요. 푸마 아시죠, 여러분? 그 메이커. 예, 푸마의 전 CEO인 이제 요한 자이츠라는 사람인데, 이 푸마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아디다스를 만든 그 다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 다슬러의 그 가문이 있는데, 그 뭐 역사를 얘기하자면 길고, 예. 그 아디다스의 그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싸움이 나가지고, 예, 아버지 때 이제 같이 있다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아디다스를 맡고 또 하나가 나가서 푸마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디다스하고 푸마가 사실 형제 회사예요. 그런데 뭐 나중에 보면 전쟁을 했죠, 둘이. 예. 예, 아주 말도 못합니다. 올림픽, 월드컵 이런 데서 자기 신발 챙기려고 선수들한테 막 그 빼돌리고 뭐 돈 매기고 뭐 예, 그런 그 역사가 굉장히 심해요. 마치 그 우리나라 그 삼성과 제일제당, 예, 뭐 롯데와 농심 이런 식으로 원래는 같은 회사였다가 형제끼리 갈라져가지고 뭐 싸우고 뭐 이런 예가 많은데 하여튼간 예, 그런 예고요. 그 아디다스가 이제 아무래도 큰 회사고 더 먼저 만들었고 그래서 푸마보다 이제 앞서갔어요, 계속. 그래서 80년대 말쯤에 푸마가 거의 그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푸마 망했다 이제 사람들이 거의 그랬어요. 아유 저 푸마 저거 이제 좀 있으면 망한대. 뭐 돈도 하나도 없다구만 뭐 이러면서 이제 다들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푸마를 맡은 CEO가 이 아까 얘기했던 요헨 하이츠인데 예, 자이츠 이 사람인데 그 내용이 이제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푸마 리턴이라는 책에 보면 예, 이 책이 한 10년 된 책인데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아요 책이. 예, 잘 썼습니다. 번역한 책인데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 푸마가 완전히 그 파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헨 자이츠가 어떻게 푸마를 살렸느냐.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망해가는 예, 거의 지금 뭐 물이 새고 있는 배 같은 푸마의 선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어떻게 이 배를 어? 이렇게 세울 겁니까? 뭐 답을 가르쳐주면 재미없는데 하여튼간 어,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당시에는 아디다스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쵸? 예, 아디다스가 사실상 피파를 그때 뭐 매수했으니까, 예, 그쵸? 예, 피파가 뭐 아디다스 거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나이키는 이제 미국 시장을 완전히 뭐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푸마는 어중뛴 거예요. 뭐 유럽도 안 돼, 뭐 아시아도 안 돼, 뭐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미국도 안 돼. 어떡하냐 우리는? 그러면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낮아요. 아이, 저 푸마, 곧 망한다며, 아디다스 옛날에 형제 회사인데 뭐, 아디다스보단 떨어져.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이류 브랜드였죠. 그래서 푸마는 어차피 도전자예요. 언더독이고, 도전자고, 예,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우리는 도전자야, 어차피. 챔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전하고 뭔가 젊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걸 하자. 예, 이게 이제 그, 요헨 자이츠의 그 경영 방침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유럽도 못 가, 미국도 못 가. 그럼 어디로? 그래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자. 뭐까짓 거.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대표팀들 있죠 축구. 예, 대표적인 팀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카메룬 뭐 이런 팀들 스폰서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카메론 대표팀 유니폼을 보시다시피 민소매 여기 보면 민소매로 만들고 색깔도 물론 이게 카메룬 국기 뭐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게 되게 그 현란하잖아요. 지금은 이런 디자인이 많지만 과거 그 축구 유니폼 디자인은 그냥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었어요, 대부분. 네, 흑백 TV 시대에 그게 일종의 그 표준이었죠. 한 팀은 하얀색, 상대 팀은 검은색. 그래야 이게 흑백 TV로 중계를 보는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건 뭐 웬건 뭐 노랗고 막 빨갛고 퍼렇고 이런 게 막 이런 유니폼을 입고 오네. 축구화도 보니까 막 시뻘겋고 막 이래요. 어휴 이게 뭐야? 어?
쟤네 뭐냐 저거? 푸마 입었네 저 푸마? 아이고 저거 푸마 저 다 망해가는 회사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예, 푸마를 입고 카메룬이 월드컵에 나왔습니다. 90년도에. 예. 카메룬이 지금은 아프리카 축구가 뭐 세계에서 되게 잘하는 걸로 알아주지만 나이지리아나 뭐 카메룬이나 예. 근데 그때는 9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90년대에는 아프리카 축구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 그랬는데 이제 90년 그 이태리 월드컵에 카메룬이 나왔습니다. 푸마를 입고 개막전. 예. 개막전은 보통 그 전 대회 우승국이 하거든요. 예. 86년 월드컵 우승팀이 아르헨티나였어요. 마라도나 있을 때. 그래서 90년도 그 개막전에 아르헨티나하고 카메룬이 붙었습니다. 예, 근데 아르헨티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당연히. 뭐 거의 뭐 9대1 정도로. 예. 그랬는데 이제 카메룬이 다 막아냈어요, 그걸. 그리고 단 한 번의 찬스에 골대 앞에서 공이 높게 떴는데 카메룬 선수가 서전트 점프를 팍 뛰어가지고 그냥 머리를 땅에다가 딱 꽂았거든요. 근데 그게 골키퍼 이렇게 맞고 쓱 들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1대0으로 카메룬이 이겼습니다. 예. 그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입고 푸마를 입고 예, 카메룬이 월드컵 개막전에서 예, 전대회 우승국 아르헨티나를 이긴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우와 카메룬 걔네 하는 거 봤어? 뭐 잘하더라 뭐 야 걔네 유니폼 봤냐 뭐 아이고 뭐 촌스럽긴 한데 뭐 뻘겋고 뭐 푸르죽죽하고 야 근데 걔네 푸마 입었더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푸마의 브랜드가 카메룬 축구하고 함께 갑자기 급상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뻘겋고 퍼렇고 노란 이 촌스러운 유니폼이 갑자기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또 카메룬이 또 90년대 내내 또 잘했고, 예. 그래서 이게 푸마가 아 이거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패션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막 그 독특하고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의 신발들을 막 내놔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또 연예인들이 막 입고 그 마돈나 있잖아요. 마돈나라는 가수 아시죠, 여러분? 예, 그 8, 90년대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여자 가수. 예. 마돈나가 또 이 푸마를 입고 뮤직비디오에 나오고, 예. 또 질 샌더라는 예,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여러분 뭐 패션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질 샌더. 예. 사람 이름이자 브랜드 이름이죠. 어, 질 샌더하고 콜라보를 해서 또 스페셜 에디션 신발을 내놓고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푸마가 그 패션의 그 굉장히 귀한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예. 갑자기 덩달아 그래서 브랜드 가치도 쑥 올라가고, 예. 그래서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변화와 혁신의 사례인데 푸마는 사실 그때 이러한 혁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걸 안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그냥 죽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극약 처방을 한 거죠. 우리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니까 뭔가 새롭고 독특하고 골 때리고 남들 안 하는 걸 하자. 그러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그래서 한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뭐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혁신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말로는 혁신하자. 우리 혁신할래? 하자. 뭐 회의해봐. 아이디어 내봐. 그러니까 안 나오죠. 아이디어가. 예. 정말 그 절실해야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평상시에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예, 뭐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의성 훈련을 해야 될까요? 예, 힘든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70분 가까이 했는데 조직의 시스템, 또 변화, 문화, 뭐 조직 변화에 대한 저항 이런 얘기까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이 우리가 이제 27일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힌트를 약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